네,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대무역법 중에서도 원산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요, 252페이지에서부터 259페이지까지고요. 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은 분량이 좀 많이 우리 교재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도 한 문제 이상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물론 수출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물품의 원산지가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일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라는 목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이소에 물건을 텀블러를 사러 갔는데 두 개를 놓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생산지가 한국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고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럼 보통은 가격도 같고 둘 다 디자인도 비슷해서 내가 막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이제 많은 경우 고르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 남아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띄어버린 채 판매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냥 원산지 표시를 바꿔치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한국산 물건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죠. 이런 생산자 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원산지 제도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이 있어요. 표시하는 원칙이 있는데 일단은 언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한문, 영어 이 세 가지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뭐 어디 그 원산지 어디 또는 made by, country of origin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 당연히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이제 그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막 made in 이제 뭐 차이나인데 made in 뭐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게 막 적혀 있는 경우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고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이 글자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실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인정이 되지 않겠다. 원산지 표시 안 된 걸로 부적정하게 표시가 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미국 USA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United of States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를 USA로 바꿔 쓸 수 있고 스위스랜드를 스위스로, 네덜란드를 홀랜드로 이렇게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바꿔서 쓸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나 같은 경우에도 PR 차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금지 사항은 당연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뭐가 있겠어요? 일본 브랜드인데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브랜드는 일본이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죠. 이거를 마치 일본 제품인 것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들 이런 것도 안 되겠고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인데 원산지 표시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이제 불법 물품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물품들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속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컵이라던가 아니면 전기 제품을 사면 보통 하얀색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표시 사항 해가지고 뭐 제품명은 뭐다, 여기 원재료에는 뭐가 들어갔다, 원산지는 어디다 이렇게 개별 법에서 그런 한글 표시 사항을 부착하게끔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원산지를 우리가 지금 이 표시 원칙에 맞게끔 방금 봤던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글 표시 사항에 보면 전부 원산지, 제조국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는 현품, 그러니까 제품에 직접 표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일단 제1원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이런 현품에 할 수는 없고 얘를 감싸고 있는 어떤 이제 최소 포장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 포장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구매하는 포장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품 자체에 표시하는 게 어려워. 쌀알이라던가 아니면 조그만한 나사 볼트 이런 거 현품에다가 직접 메이드 인 차이나 써붙이기 어렵죠. 각인하거나 음각하거나 양각하기 어렵죠. 이럴 때에는
최소 포장에 이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콘택트 렌즈, 당구공처럼 어떤 원산지 표시를 새겨 넣었을 때에 그 물품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들, 이런 경우에도 최소 포장에 할 수 있겠고요. 원산지 표시로 인해서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원산지 표시를 최소 포장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머리끈을 사오는데, 여자들 고무줄 검정색 머리끈을 사오는데 그거 하나에 진짜 0.001불인데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하나 하려고 했더니 그만큼 돈이 들어가. 혹은 그 이상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하나하나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소 포장에다가 그 최소 포장이라고 하는 건 뭐 OPP 봉투나 밀봉된 봉투 안에 머리끈이 뭐 5개, 10개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런 최소 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칫솔이라던가 CD 구매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 칫솔도 그냥 칫솔만 파는 게 아니라 봉인이 되어 있어요.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포장 용기에 할 수 있겠고, CD 같은 경우에도 딱 이제 담겨져 있죠. 어떤 케이스에. 그리고 그게 비닐로 딱 랩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6번에 있는 내용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뭐 원재료를 사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에 원산지 표시해 봐야 그 원산지 표시 사라지잖아요. 실질적 제조 공정에 들어가면 그 플라스틱 알갱이 같은 거 사오면 그거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서 틀로 이제 그 틀 모양에 맞게끔 찍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 표시를 현품에 하지 말고 최소 포장에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소 포장에 하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수입을 플라스틱 원재료를 해와서 이거를 제조하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경우예요. 제조하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엔 최소 포장이 할 수 있고, 내가 수입을 하는데 누군가 제조하는 사람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제조할 거야. 이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아래쪽에 바로 표시 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수입을 하느냐, 실질적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데 제조 공장을 하시는 분이 수입을 하느냐, 아니면 제조 공장에 납품하려는 사람이 수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제조 공장에 납품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소 포장 단위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물품 외관상 원산지 오인을 할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뭐 오렌지, 두리안 이런 것들 최소 포장에 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바로 1번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되고,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그러니까 개인 자가사용 판매용이 아닌 것들, 그리고 3번에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었던 실질적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뭐 부품이나 원재료고 이거를 제조하는 사람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나 임대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 연구개발용품인데 이거를 실수요자, 실제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 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에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견본품인데, 견본품, 샘플이죠. 샘플을 수입을 하는 건데 이게 전시가 된다거나 임대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하자보수용 물품, 수입 물품의 자체의 결함 보수를 위해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챙겨보시고요. 우리나라를 그냥 단순히 경유하거나 환적해 간다거나 이런 물건들, 그리고 재수출 조건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이 수입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잠시 있다 나갈 거야. 나 여기에 한국에 수리받으러 왔어. 치료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기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리만 하고 바로 나갈 거야. 재수출될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되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우리나라 물건이에요. 이게 수출이 되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된다.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이라던가 개인 자가사용 물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외 직구하는 경우, 내가 뭐 옷이 해외에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옷 드레스 2벌을 해외 직구를 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면제가 되는 게 1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정 조치. 만약에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면은 전량 회수 조치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 중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원산지 규정이 있지만
얘기했지만 수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될 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럼 실제 그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하고 수입국 규정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경우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수입이 되기 전에 이거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라고 애매한 경우들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원칙은 현품인데 이건 현품이 하기 어려워. 막 예를 들면은 최소 포장 표시 가능에 일본에 보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세관이라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거 현품에 표시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현품에 표시해요? 이거 비용도 너무 크고요. 이렇게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시 방법과 관련한 거를 미리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확인받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누구한테 확인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게 간혹 문제에 관세청에서 받을 수 있다, 세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산업통상자원부 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4페이지에 보시면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이 있어요. 내가 물건을 수입을 해오는데 중국 공장 하나를 빌렸어요.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포장으로 해와. 이거 한국에 내가 브랜드 런칭한 거거든. 상표권도 등록돼 있거든. 이렇게 OEM을 맡기는 경우, OEM 맡겨서 생산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물품의 어떤 물품과 포장 용기에 표시된 상호라던가 아니면 상표 지역 국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어떤 도기만이라고 하는 애견 간식 브랜드가 있어요. 좀 이제 유명해요. 홋카이도 도기만 이런 데가 옛날부터 좀 유명했던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 브랜드가 좀 유명하고 예전부터 간식이 좀 비쌌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애견 샵에 가보면 일본 제품들이 도기만하고 홋카이도 이제 어떤 포장 분위기와 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말로 뭐라고 막 쓰여 있어요. 근데 딱 실제 보면 그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앞쪽에는 대빵 크게 마치 일본 제품인 것처럼 적어놓고 뒷면에 조그만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붙이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표시 방법,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의 표시 방법은 보시면 원산지를 오인할 만한 그 표시와 가까운 곳에다가 원산지 표시해라. 물품, 우리 애견간식 전면부에 일본어로 뭐 브랜드명이라던가 이런 지역명을 넣어놨으면 그 가까운 곳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진열할 때는 별도로 스티커나 표말 가지고 있어야, 같이 이제 표시를, 표말이라던가 스티커를 가지고 한 번 더 메이드 인 어디 실제 원산지를 잘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수입되고 나서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단순 가공을 한다거나 다른 물품하고 결합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순 제조 가공 처리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커팅이라던가 이런 제조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제조국, 가공국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는 할 수 있겠으나 원산지가 바뀌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커다란 마대에 수입이 돼서 이거를 소분해서 파는 경우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소분 포장이나 소분 상자에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잡곡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마대 자루에 들여와가지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팔 때 보면 또 이렇게 조그만 통이라던가 자루 같은 데 넣어서 팔죠. 소매 포장 이미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편말 같은 거를 세워놔야겠죠. 원산지 표시가 이제 원산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수입했는데 바이올린 케이스는 한국 거야, 바이올린은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수입 후 단순 가공 판매 물품 부분입니다. 세트 물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염색약을 샀는데 염색약 세트에 보면 염색약이 있고,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있고, 머리 빗이 있고, 비닐 가운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의 원산지, 내용품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물품 하나하나에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그 최소 포장, 그러니까 염색약 박스에다가 원산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견용 이발기를 샀는데 거기에 면도기도 있고 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혹은 내가 통조림 세트를 샀는데 통조림 치즈 통조림도 있고 소세지 통조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산지가 다 달라.
대세트 물품에. 이럴 때에는 각각 개별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고 전체 포장 박스에도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해줘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 용기입니다. 수입 용기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교재되어 있냐면요.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사탕을 사요. 사탕을. 그 사탕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통 안에 사탕들이 이렇게 막 많이 들어있는 경우 있거든요. 보통은 이 경우에 사탕이 한국산이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도 한국산이라고 그냥 봐줘요. 봐주는데 얘가 용기가 예를 들어서 은으로 돼 있어요. 은으로. 그러면 이걸 사탕이라고 보기는 그렇잖아요. 이 그냥 플라스틱 통이거나 그랬으면 뭐 플라스틱 통이거나 이랬으면 그래 이건 사탕이지라고 하는데 이 용기 자체가 너무 명확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 이럴 때에는 수입을 할 때 사탕 따로 실버 용기 따로 이렇게 따로 수입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기에다가 용기의 원산지는 어디다 라고 적어주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고요.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거. 예를 들어서 마카롱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얇은 이제 포장 상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하고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현품에 표시하지 않고 이제 뭐 그게 50개들이 100개다리 이렇게 해서 커다란 이제 비닐봉지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때 최소 포장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254페이지 아래쪽 당구장 표시로 해서 단순 가공 활동이 어떤 건지 나와 있죠. 그래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그러니까 뭐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품의 선적이라던가 운송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뭐 합친다던가 분할한다던가 이런 작업들도 이제 단순 가공 활동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포장, 통풍, 냉동, 냉장, 시험, 기름칠, 가수 이런 것들 이제 단순 가공 활동에 포함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5페이지 원산지 판정으로 넘어갈게요. 원산지 이거 진짜 그래서 한국산이 맞나요? 한국산이 아닌가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원산지 판정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원산지를 받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건 중국산인데 한국산을 볼 수 없는데요. 이래요. 그럼 내가 어떤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원산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판정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될 때 당연히 우리 막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거 한국산이에요 막 얘기하잖아요. 이걸 한국산으로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대외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광산물이란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거에 많이 해당될 수 있는 게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그 최종 물품의 최종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탄생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농산물, 광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완전 생산 기준에 많이 해당이 되겠고요. 실질적 변형은 뭐냐면 이 보드마카를 예시로 들어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처음 재료의 탄생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보드마카 케이스는 중국에서 가져왔고 뭐 잉크심이랑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두 개 국가 이상에 걸쳐져서 이제 생산이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나라. 얘는 그냥 플라스틱 통이란 특성을 잃어버렸어. 이게 실질적 변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뭐 잉크의 이제 본질적인 특성이 사라졌어.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실질적 변형이 실제로 일어나서 최종 이 보드마카라는 본질적 특성이 탄생한 나라를 이제 물품의 원산지로 보는 겁니다. 이 실질적 변형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이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실질적 변경과 본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특별한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HS 코드라고 해서 물건마다
부여되는 번호가 있어요. 법적으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제 번호인데, 그 번호가 원재료에도 번호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있거든요. 완제품에도 있고 원재료의 번호하고 최종 제품의 번호하고 그 HS 코드라고 하는 번호가 같은지 다른지,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거 실질적 변형이 일단은 일어난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다음 바로 아래쪽에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입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여러 개의 나라가 이제 관련이 된 경우에는 단순 가공, 뭐 세척, 통풍, 건조, 재포장, 포장 분할, 뭐 단순 커팅, 이런 이 단순 가공 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보지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작업을 사람이 뭐 10명이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했어요 해서 봤더니 그거를 포장을 하나하나 다시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를 한국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제외되는 물품이 농수산품과 철강, 의료용품 등은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몇 가지 품목을, 몇몇 가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되긴 했지만 수입 원재료로 만들어졌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드마카 같은 경우에 뭐 플라스틱 보드마카 케이스는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딱 그 경우죠. 수입 원재료로 이 보드마카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드마카를 생산하는데 2개 국가 이상이 연관이 되었죠. 이런 경우에 실질적 변형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모든 원료에도,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HS 코드라고 하는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의, 원재료의 번호와 최종 보드마크의 번호가 같은지 다른지도 이제 실질적 변형 기준에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도 실질적 변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질적 특성이 부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HS 코드라고 하는 그 번호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 번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공통은 총 6자리고요. 우리나라는 이걸 더 세분해서 10자리로 쓰거든요. HS 코드라고 쓰고 이 번호에 따라서 세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세율 번호 부호, 3번 부호, 줄여서 3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에 255페이지 A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 원재료에 세하고 번이 띄어져 있는데, 이게 파일이 아마 인쇄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된 것 같아요. 원래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3번과 상이한 3번의 물품을 생산하고, 원재료의 HS 코드 6자리와 완재료의 HS 코드 6자리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이 다른 상황에서는 총 제조 원가 중에서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 가격 CIF 기준입니다. 그거를 뺀 게 몇 프로? 51% 이상인 경우. 이게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 그리고 원재료의 HS 코드 6자리하고 완제품의 HS 코드 6자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같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51%가 아니라 85%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수입 원재료를 가지고 이 보드마카를 만들었고, 이 둘 중에 뭔가 해당되는 거를 충족을 했을 때에 이 보드마카는 한국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자,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C에 보시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면 한국산으로 절대 안 봐줄 거야 라고 하는 좀 특이한 친구고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보드마카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HS 코드 6자리는 바뀌었는데 총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재료 CIF 가격을 뺐더니 51%가 아니라 뭐 48%가 나왔어. 이런 경우에는 이 보드마카를 한국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이렇게 쓰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해. 그리고 원료나 부품이 한 개 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보드마카를 만드는데 원료 부품을 중국에서만 사왔어요. 그럴 때는 원료의 원산지는 뭐 중국,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보드마카를 만드는데 원료를 중국에서만 사오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사왔어요. 이럴 때는 구성 비율이 높은 순으로 이제 기재를 원료의 원산지, 부품의 원산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자동차는 한국산이야.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는 한국산인데 스페어 타이어는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이 타이어는 원산지가 중국산이니까 따로 표시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 통상적으로 이거는 한 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적정 수량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타이어도 자동차랑 퉁 쳐가지고 그냥 한국산으로 보겠다,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에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공구 이런 거 포함될 수 있겠고, 왜 이케아 같은 데서 가구 사면 이렇게 조그만한 공구 한두 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공구가 그렇게 적정 수량이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샀는데 타이어가 뭐 5개가 들어있어. 이런 경우에는 적정 수량을 빼고 나머지는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장용품의 원산지. 아까 여기 제가 그려드렸었던 사탕 케이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탕, 일반적인 뭐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사탕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냥 사탕의 원산지랑 같이 퉁 쳐주는데 그 케이스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실버로 되어 있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따로따로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원산지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제 기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화용 필름, 우리 뭐 미나리라던가 우리나라 영화 아니면 이제 봉준호 감독의 뭐죠? 기생충 같은 경우에 그 영화용 필름은 영화 제작자가 속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영화용 필름 있죠. 물리적인 그 물품, 그건 이제 영화 제작자가 속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라고 하는 게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여기까지가 판정 기준의 특례였습니다. 자, 257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칙 및 위반 물품에 대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3번이 틀린 보기고요. 맞게 고쳐볼게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해야 된다? 세관장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이제 2번 문제도 풀어보시고 오늘 배우셨던 내용, 우리 강의 진행되었던 내용 꼼꼼하게 복습하시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